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교협 2.0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교협의 유정입니다. 오늘은 강명수 선생님을 모시고 대학과 대학생의 시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명수 선생님께서 먼저 소개부터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명숙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의관을 정지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북토크라고 하는 좋은 그 기획과 프로그램이어서 저도 관심 있게 늘 보고 있었는데, 저인데 이렇게 기회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쓴 게 없거든요. 그런데 좀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유정생님 이야기 하실 때 고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이야기도 많은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대중적 학술서라고 하는 굉장히 애매한 성격의 책으로 돼 있어가지고 연구자들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격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안 하려고 무척 여기저기 핑계를 대다가 궁지에 몰려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소개하면 배재대학교에서요, 그 교직부에서 교육, 역사, 철학 가르치고, 박사학위 논문은 미군정기 고등교육 이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엮여서 제가 대학과 대학생의 시대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 표지도 나오겠지만 이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현대, 근현대, 정확하게 학술총서 그래서 10권으로 기획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9번째 대학 다루고 우리나라 근대교육 이후부터 80년대까지 영역별로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분은 이 책을 썼는데 이게 교보문고 베스트 1번은 아니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한 베스트 5에 있으면서 잘 팔린 책도 있고요. 저처럼 몇 번이 팔렸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의 북토크가 12월까지 4회번에 걸쳐서 대학에 관련돼서 저희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시작을 강명수 선생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부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소개와 책의 시리즈까지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먼저 많이 부담되시면 40분, 덜 부담되시면 좀 더 길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최병구 선생님께서 토론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40분을 10분의 1로 해서 4분 동안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0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부담이 생깁니다만 그냥 아무 말 이야기하다가 시간 되는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미군정기 고등교육을 쓰면서 원래 제가 이제 누구나가 다 그렇겠지만 공부를 시작할 때는 너무나 거창한 꿈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저는 한국의 엘리트들이 지금 표현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그러세요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엘리트 형성사 이런 건데 이런 게 이제 엘리트가 그 학교 특히 이제 고등교육을 통해서 형성됐다. 그래서 그 엘리트들이 내면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게 뭘까? 막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두다가 결국은 이제 오늘날과 같은 대학 제도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미군정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교육학 박사학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교육사 전공하면서 해방 이후를 다뤄? 그건 좀 곤란하지. 이제 해방 이후를 다루면 주로 이제 교육 사양영역 이렇게도 다루고 그래서 산선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게 미군정기까지 다루면 역사로 인정해 줄게. 거의 그런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인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48년 이후에 뭔가 주제를 잡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공부를 하는 과정이나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관계나 하여튼 이러다가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오늘 같은 대학제도 그다음에 이제 미군정기 이러다 보니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대학을 나온 사람들 많고 대학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되면 이렇게 이제 쭉 하다가 결국은 논문은
그냥 제도사 했습니다. 제도사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가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그 이전이에요. 그 이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4년제 대학 말고 그 전에 있는 제국대학, 그다음에 뭐 전문학, 그 전에까지 뭐 고등교육 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걸 좀 이야기해달라 안 한 건데 사실은 책의 내용은 한 4분의 3이 미군전 이후 제가 막 다루고 싶었거든요. 거기를 이유를 좀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좀 하라면 그냥 부탁받은 거는 뭐지 해방 이전이지만 그냥 두루두루 이야기를 좀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좀 간단하게 하나 메모를 해왔는데 메모라는 게 그냥 제 이야기 책에 관한 간단한 내용인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도사로 제가 공부를 하게 됐다 이런 거고 사실은 그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엘리트 양성사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은 손도 못 댔고요. 이제 제가 논문 쓴 지 한 30년 다 돼가잖아요. 2002년에 했으니까 한 20년에서 25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뭐 여기저기 그 프로젝트 팀이 끼어가지고 학문사 이런 걸 했어요. 뭐 연구, 그러니까 뭐그 안에서 이루어진 연구 활동의 특징, 연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학과 시스템 이런 거 했고요. 그다음에 요 책은 대학과 대학생의 시대는 원래는 대학생의 전성시대 이렇게 하려는데 그건 너무 좀 세속적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영자의 전성시대 이런 것처럼 너무 세속적이다 이래가지고 대학과 대학의 전성시대를 하려고 그러다가 전성도 좀 뺐어요. 왜냐하면 전성시대가 된다는 건 이 뭐지 대중화되거나 보편화되면 전성이란 말이 잘 안 어울린다. 어떤 제도적으로 제일 활발하게 꼽히지만 우리가 그런 걸 이야기하려면 좋았던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우리만이 뭐 할 수 있는 시대 약간 이런 의미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빼고 대학과 대학생의 시대 뭐 이렇게 이제 관심 좀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했던 것은 생활문화사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제도 정책 이런 거 말고 거기서 일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제도와 정책 속에서 뭐 어떤 고민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제도가 튕겨나가고 뭐 이런 거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대중적 학술서라는 이름 하에 논쟁점보다는 흥미거리가 될 만한 이런 거 중심으로 엮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용 구성은 사실은 일제시대 이전까지는 한 장만이었고요. 또 논문을 쓴 미문전기를 또 한 장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80년대 이후는 무척 다루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루고 싶은데 사실은 80년대 이후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연령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85년 제가 대학을 한참 못 모르고 다니는 시점이 고등교육 진학률이 35%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30%대에 입학을 했죠. 선생님이 네. 번 84. 그저 딱 이게 차이가. 네. 그래서 아마 제가 84년도는 한 30%의 범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고 선생님부터 졸정제. 졸정제가 이제 4학년의 졸정제. 지금 81년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졸정제 4학년, 그러니까 1, 2, 3, 4학년이 졸정제 혜택을 충분히 받고 뭐 선생님 토크니까 이야기하지만 졸업 정원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일을 공사담하게 하느라고 졸업할 때 졸업이 안 될까 봐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아니고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비밀리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졸업장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네요. 졸정제는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제 그래서 뭐 아니 그냥 토크니까 뭐 이런 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졸업장 포기하지 뭐 시골에서 힘들게 등록금 대주고 그랬지만 뭐 지향이 다르니까 포기하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사범대나 이제 교육학과이기 때문에 졸업장이 안 나오면 교사자격증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졸업정제 시험을 봐야 할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네가 좀 고민을 해라 공부를 좀 해라 이런 뜻으로 제인데 알려준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저를 불쌍히 여기던 선배가 대학원 선배가 너도 좀 곤란하니까 이번 방학 동안에는 그거 좀 고민하고 있어라. 그러고 있는데 졸업할 때까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졸업이 안 되나 보다 그랬는데 졸업장을 준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꼴찌로 졸업을 했어요. 꼴찌로. 아하. 꼴찌로 졸업을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꼴찌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대학을 열심히 다니면서 교문 앞에서 열심히 일했던 내 친구는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막판에 나중에 내 친구 말에 의하면 너무 분하다고 나하고 자기하고 0.01 수준 차이로 4학년 2학기에 어떤 과목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내가 너무 지도 교수님이 불쌍하셨는지 이거 녹음돼도 되나? 저희한테 좋은 학점 A를 주시는 바람에 원래 제가 대상자였거든요. 그랬는데 네, 저는 대상자에서 빠지고 제 친구는 시험을 보고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졸정제세 되고 30%.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는 시기다 이렇게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95년에는 이제 고등교육 취업률이 50% 이렇게 돼서 보편화죠. 보편화는 뭐 너도 나도 다 학교 가는 시대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30%쯤 되는 그러니까 대중화와 대중화의 그 끝물을 타고 가서 졸정제로 제일 꼴통으로 졸업하고 이랬던 사람이 대학사를 연구한다고 하니까 뭐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뭔 이야기 하다 하여튼 그 흐름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일제 시대에는 뭐 고등교육 취학률은 통계에 의하면 통계가 잡기가 어려운데 그냥 1% 미만입니다. 1% 미만이 고등교육 이수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 고등교육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교육학과에서는 하이어 에듀케이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등교육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T3 에듀케이션에서 첫 번째 뭐지 초등교육, 두 번째 세컨더리, 세 번째 이제 T3 이렇게 해서 원래는 초, 중, 고에서 중등까지 다 맞춰야 고등을 갈 수 있는데 이 학교가 팽창하는 과정에 중등교육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취업하기 직전에 다니는 최종교육기관 뭐지 이런 의미로 T3인데 뭐 유엔이나 이런 데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등교육의 기회 또는 대학교육의 기회라고 그러는데 그건 고등교육 대학이 아니고 직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뭐지 평생 동안 벌어먹고 살아갈 수 있는 최종 직업교육 단계 그거는 앞에 직전 교육의 수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기술이 톱으로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먹고 살 수 있는 고등 직업 교수를 한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제시대는 뭐 그러니까 다르면 고등 정도 수준의 직업교육까지 다 합쳐더라도 1%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로 보면 1% 미만이고 뭐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에 생기고 본과가 26년에 예과는 뭐 이제 예를 들면 예비교육이죠. 대학 예비교육이니까 그래서 26년에 생겼다고 보면 45년까지 20년 사이잖아요. 한 세대도 안 되는 사이에 제국대학의 형태로 운영됐고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의 고등교육의 결정적 영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지 모태 원형 뭐 이런 거여서 아직까지도 제국대학의 환적 이거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제시대의 고등교육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제국대학 영향이로거나 뭐 이런 건 제국대학을 다뤄야 되고 나머지는 다양한 형태의 최종 직업 교육기관 대표적으로 전문학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학교를 이게 고등교육으로 볼 수 있느냐가 사실은 쟁점이 될 수는 있어요. 뭐 우리는 당연히 있는데 왜냐하면 식민지 시기 학제가 초, 중, 고 이렇게 해서 중등 교육기간이 짧잖아요. 예를 들면 먼저 시기에 따라서 6년제 보통학교 나오고 4 또는 5년제 중등학교니까 11년 정도의 를 받고 가는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 티셔리 에듀케이션, 티셔리 에듀케이션으로서는 전문학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전문학교를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인 대학 제도 속에서의 대학으로 보기에는 사실 최종 단계의 직업교육기관이다. 이런 거고 전문학교도 직업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단과 형태 물론 약간 종합형 직업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연희 전문이라든지 유아 전문이라든지 보성 전문 종합형 그러니까 여러 전공 학과를 다루는 종합형 전문학교가 있지만 뭐 국공립
공립이라고 하면 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에 공립의과 의학 전문학교가 있어서 그런데 보통 관공립 합쳐서 의 전문학교는 다 단과 전문학교죠. 그러니까 특정한 영역에 물론 공학 전문대학이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몇 가지 과는 있지만 단과 전문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등교육 맞기는 하지만 약간의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종합형으로서의 대학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제도적 위치도 그렇고 수업연한은 뭐 3년 3년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제국대학은 2년의 예과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기들은 중등교육을 다 마치고 지나간 고등교육 뭐 의리는 의미가 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문학교가 대학이냐 고등교육이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전문학교와 제국대학은 위계화되어 있었다. 서열화가 되려면 순서가 있는데 물론 서열화가 되어 있어요. 관공립 중심 그다음에 사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위계적으로 다른 제도적 장치였다 이런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교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성제국대학에 가장 조선인 교수가 많았을 때가 뭐 2명 정도 다 일본인 교수고 그다음에 관공립 전문학교의 교원도 뭐 거의 그렇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의 구성 비율로 봐더라도 관공립 전문학교에 한 2개 빼면 다 저기 뭐지 조선인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렇지만 경성제국대학은 한 3분의 1 정도가 30% 이내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등교육 기관 자체도 전문학교와 대학으로 위계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일본인이 가는 대학과 조선인이 가는 고등교육 여기에 관해서는 뭐 오늘날에는 우리가 대학의 기원 이렇게 해서 보성, 연희, 뭐 유화 뭐 이렇게 해서 식민지에서 최고 조선인이 갈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기회였다 맞기는 맞는데 제국대학 일본인들이 입장에서 보면 쟤들은 뭐 대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차별이 민족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태생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 이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해방 이후에 그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 식민지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정말 어렵다.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매개 요인도 있겠지만 아까 전에 80년도에 84년도 기준 한 30%.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85년도에 35% 넘어서고 95년도에 50% 넘어서고 이렇게 질, 뭐 전공, 뭐 이런 거 등록금, 뭐 이런 거 불문하고 아주 단기간에 급속도로 팽창한 그 역사적 우리 경험 이런 데는 식민지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좀 그만하지 않겠냐. 이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으면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해야 되고 새로운 국가 건설에서 교육 제도를 준비해야 돼.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제시대에 있던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제국대학도 유지시키고 공공립 전문학교도 놔두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국가가 성립되기도 전에 46년 7월부터 이야기가 돼서 경성제국대학과 제국을 두고 경성대학과 당시에 서울 시내에 있던 또는 경기도에서 서울 인근에 있던 관공립 전문학교와 그 다음에 사립 전문학교 그 다음에는 전문학교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최종 단계의 학교, 뭐 음악학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최종 학교, 최종 단계의 것도 하여튼 미술대학교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국립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합편으로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좌와 우가 나눠져서 국대 안을 둘러싸고 대학뿐만 아니라 중등, 사실은 뭐 심지어는 초등까지 국대한 반대한다라고 하는 데모를 할 정도로 1년 동안 엄청난 진통이 있었어요. 진통이 있으면서 결국은 국립서울대학교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는 좀 적게 다루었지만 제 논문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 일단 참 신기한 민족 국가가 세워지지도 않는데 국립도 세우고 그걸 누가 주장했느냐에 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군들이 했다. 미군적인 게 미군들이 주도했다. 한국인들이 했다. 한국인 중에서도 특정 5천석이라고 하는 개인이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요. 또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서 국대함을 거치면서 그
이 국대안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가면서 김일성 대학을 창설하게 됐다. 그래서 사실 이 미군정기 국대안을 분단 대학의 뭐 출발 뭐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좀 보기도 하고요. 근데 대학뿐만 아니라 사실 해방됐을 때 모든 인력, 뭐 이런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연구 인력으로 본다면 많은 것들이 북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학문의 분단, 뭐 이런 것도 시작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뭐 엘리트의 정신사 이런 데 관심 있다 그러면 사지는 못했지만 문화사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을 다닌다고 할 때 그 대학생들이 어디서 공부를 하고 대학이 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수업을 뭐라고 생각하고 뭐 하여튼 오늘과 같은 이제 4년제 대학에 여러 가지 부정적, 긍정적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해방 이후에 제한된 인력으로 제한된 경험으로 뭔가 새로운 국가의 고등교육을 만든다고 하는 건 뭐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역사적 속도 속에서 이제 또 대학을 만드는 이제 정치 체제의 뭐 문제점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독특한 그런 대학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 사실은 제가 학위 논문 쓸 때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일본에 처음엔 한 1년 있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이와 비슷한 과정이 일본에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일본에는 제국대학이 있고 그 제국대학 없애고 이제 4년제 신대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걸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 연구를 하려고 논문을 준비하다가 이러다가 저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뿐만 다루고 그 뒤에는 일본은 그냥 참고 자료에 있을 뿐이지 내가 연구 대상을 해가지고 논문을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참 독특한 제국대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45년 이후에 4년제 신제대학 일본에서는 그렇게 비하고 우리는 뭐 4년제 미국식 대학 이렇게 비하는데 실제로 미국식 대학처럼 운영되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렇지만 대학은 4년제 또는 대학은 원래 단과대학 형태고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종합대학 형태로 이렇게 팽창해 가는 과정에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문과 대학의 위계적 구조에서 차별의 경험 이런 것들이 뭐 무조건적인 지향으로 대학은 사립과에도 종합으로 가야지. 학문을 제대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제국대학처럼 종합적인 학과를 구성해야 그게 대학이지 뭐.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뭔가가 좀 기반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 그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있는데요. 제가 너무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최병구 선생님 이야기 듣고 또 좀 기회가 되면 뒤로 가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예. 네, 제가 너무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없습니다. 아니 사회자님 계신데 사회자님 네, 아닙니다. 좋습니다. 지금 목표 드리겠죠? 예. 사실은 저는 뭐 대학 제도를 정식으로 연관적으로 없고요. 아시다시피 좀 국문과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냥 학사 과정 때부터 그냥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터전, 이 공간에 대한 관심, 호기심 일단 되게 많았고 뭔가 좀 불합리하고 좀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들을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날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뭐 국내활동장 만들면서 그런 제도 뭐 당시에 이제 시간강국법이라는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고 인터뷰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금 지역에 내려가서는 또 최근에 어쨌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무학과다는 또 이번 정권 들어서 겪으면서 아 정말 거의 뭐 되게 많이 힘들었던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조금 다시 이제 우리 토크에서 또 우리 공교협이 그런 쪽에서 계속 운동들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우리는 학문적으로 어쨌든 이 기원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자 뭐 이게 계획이 된 건데요. 선생님 책 되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그 서두 부분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랄까, 좀 심리 문화적인 거, 학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정책이 만든 학교의 풍경들, 그 안에서 대학생의 모습들, 그게 하나의 맥락이라면 제가 알기로 또 하나는 이제 그러한 대학 혹은 대학생을 바라보는 어떤 한국인이라고 책에는 쓰셨던데 그 외부의 어떤 그 한국인들의 시선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어떤 학교의 풍경, 뭐 대학생 그 맥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대학은 가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리고 그 안에서 대학생들이 뭔가 그러니까 이 책에서 되게 좀 재밌었던 거는 결국은 식민지 시기부터 70년대까지 항상 대학생들의 관심이 되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취업이 되지 못한 학생들 식민지 시기에도 보면은 이제 막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해서 후보를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장면들 되게 재밌게 읽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제가 봤던 지점도 아까 선생님도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어떤 우리 현재 한국 대학의 기원으로서 식민지 시기 대학이 학문의 전당과 전문학, 직업 전문 교육기관, 그래서 이 경성제국대학과 아까 말씀하셨던 연예 전문 뭐 이런 대학들, 그게 되게 이원적이면서 유계적이었다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활방 후에 그게 이제 말씀하신 통합이 되면서 뭔가 지금 종합대학에 이제 그게 결합이 됐다, 뭐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또 근데 그러면 이런 궁금증도 들었어요. 읽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도 전문대학이 있잖아요. 전문대학은 그러면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이 전문대학이라는 게 들어온 거지? 이건 개인적인 좀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일단은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돼서 한국의 그 종합대학이 됐는데 그럼 한국의 전문대학은 또 어디서 나온 건가라는 궁금증이 하나 있고 첫 번째 질문은 그 어떤 대학생 문화, 대학생 하는 어떤 존재들을 어쨌든 이 책도 뭐 대학생의 시대 뭐 이렇게 할까 하고 있어서 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책을 보면은 이제 경성제대 학생들이 어떤 특권의식이 있었고 뭐 그렇다 이렇게 그런 점들에 이제 우월의식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뭐 신흥이라든지 이런 잡지들을 보면 분명히 그렇지만 동시에 어쨌든 지식인으로서 뭔가 이 나라 잃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슬픔 그리고 또 뭔가 어떤 일본과 대결하려는 뭐 그런 의식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편으로 그래서 그 특권을 씌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뭔가 이 식민지 시기 대학생이 어떤 그런 문화 혹은 그 의식 같은 것들이 좀 다양한 측면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 식민지는 그런데 그 이후의 대학생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중간 제가 잘 모르겠고 최근의 대학생들을 보면 또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지방에 있다 보니까 또 애들이 되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지금 이런 뭔가 그 수도권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의식도 갖고 또그 안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뭐 좀 하나로 딱딱 따라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대학 뭐 식민지 시기 대학생 문화라든지 그 이후의 대학생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라는 좀 그런 고민이 들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과 관련되는 건데요. 그거는 특히나 그 해방 이후에 또 되게 취업이 어렵고 뭐 그런 서술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몰랐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라는 게 되게 원론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 한편으로는 이 인문학 하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는 특히 인문학이 아니고 기초학문이니까 취업이라는 지표로 뭔가 평가하는 게 물론 저도 공감하죠. 공감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그냥 제가 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 문학의 위기가 1999년에 처음 제주대학교에서 발표가 됐더라고요. 인문대문 합작단이. 그리고 99년도부터 5년 주기로 인문학 위기 전문의께서 무슨 어디 높으신 분들이 계속 발표를 해요. 그것도 뭔가 개인적으로 좀 맞닥치 않은 게 있거든요. 인문학 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랬을 때 그 이런 문제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아보고 해결해야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학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좀 옮겨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게 해방 이후에 대학들이 그 이원화된 시스템, 연구를 하는, 그러니까 해방, 그러니까 신문지 시기에는 연구, 직업교육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해방이 되고 이게 전문대학으로, 종합대학으로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게 결국은 처음에야 이제 어쨌든 학문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이게 결국은 이 결합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 또 그런 것에서부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언제부턴가 그 대학원을 되게 조금 연구 중심 대학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런 제도들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지방에서 한 5, 6년 있다 보니까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진짜. 차라리 학부 교육은 뭐 지금 애들이 뭐 학원 별로 관심 없거든요. 저는 국문과지만 제 연구 주제를 학교에서 강의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저는 오히려 웹소설이라든지 뭐 웹툰 같은 콘텐츠 장르들 아마 국문과 관련한 많은 과들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건 애들이 일단 그런 데 관심이 있고, 그나마 국문과에 오는 애들은 그런 것들을 지닌 애들이 조금 어떻게 해서 유사 직종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대학원 중심 뭐 지방에 있는데 뭐 그런 게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생님께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하시려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네, 아니 여기까지. 제가 궁금한 거는 띄엄띄엄 해주실 거고 지금 식민지 이전과 바로 직후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후에 또 얘기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이게 다 그렇죠. 종합해서 답을 주실 것 같아서 잠시만요, 최근 선생님. 그러면 지금 줌에 계신 분들은 혹시 지금 식민지 전후로의 강록 선생님 말씀에 질문이거나 코멘트거나 해주실 의견들 있으실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이것까지 보태서 강록 선생님 얘기를 다시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예, 제 강의 잘 들었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좀 그 이후 박정희 그때 얘기라서 저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같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아시다시피 저는 현대중국 연구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관심사를, 이게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전후의 뭐 연속과 불연속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질서들이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형성됐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뭐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완전히 문외한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잖아요. 근데 중국은 우리하고 대학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전문대학 그것도 중국은 그러니까 전문 대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동시에 병존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중국 내에서 그게 어떻게 형성됐을까라는 거 항상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중국이 뭐 78년 개혁개방을 해서 서양식 어떤 고등교육 제도를 받은 듯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사회주의 시기부터 형성되어 온 것들이 말씀드린 개혁개방 이후에 일정하게 변형이 돼서 지금 자리에 잡았을 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미군정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성립 공식적으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국립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대학을 만들 때는 자체가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얘기하셨고 저도 그렇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걸 만들었던 주체가 아까 말씀하신 오석천 씨? 오천석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이러저런 주체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긴 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면 아무래도 미군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신문 그 사람들이 생각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미군정에 뭐 군인이든 행정가든 교육가든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전후 이 남한에 또는 뭐 그때는 통일을 뭐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조선반도 또는 한국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어떤 국가를 세우려고 했고 또 거기에 맞는 대학 제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뭐 이들 미국식 제도가 똑같은 걸 만들어 했었을까? 또는 당연히 자기들이 점령한 건 아니지만 2차 대전에
유럽에 참전하면서 이게 좀 나치라는 이런 몰아내고 그 독일에서 만들려고 했던 자기의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과 또 어떤 식의 그 뭐랄까 뭐 차별성을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또는 아까 일본도 말씀하셨지만은 점령 피점령대 일본에 점령군으로 들어가서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 어떤 어떤 뭐라고 표현해 대학 이념형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지점에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대학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중국권 얘기를 빼놓는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미 군정의 주요 교육과 또는 뭐 군인 또는 뭐 이런 이데올로그들은 남한에 어떤 대학을 만들고 있을까? 또 그런 것들의 이념은 어디서 왔을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왔을까? 또는 뭐 다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아시아 질서를 만드는 데서 자기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관련이 있었을까? 또 예를 들면 대만의 문제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만에 전후에 미국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어떤 대학을 만들고 있었을까? 둘 다 제휴 시스템은 마찬가지니까 대만 대학이나 경성대. 저는 또 보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저도 하나만 질문 드리면 아직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뭐지? 편하게 하시라고요? 하십시오. 아니 그럼 뭐 내가 다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면 하십시오 질문. 좀 이따가 하시든지 예, 질문. 저 좀 이따 해도 됩니다. 네, 김선희 선생님과 함께 같이 질문. 그때까지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때 그 70년대까지 갈 수 있을지도 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이제 오늘 토론자로인 재생님 이야기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하면은요. 뭐 시험 문제는 좀 일단 놔두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고민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직업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전문 직업 교육은 사실 취업률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정 분야의 취업을 전제로 한 대학들, 특수목적 대학, 특수목적 고등교육기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하여튼 그건 좀 빼고 전반적으로 전문 대학이든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굳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중등까지 마치고 자기 뭐 이런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직업 전망이나 인생 전망을 가지고 전공도 택하고 뭐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적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그러면 뭐 굴절되는 거고 하여튼 근데 이게 왜냐 뭐 이런 거는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초중등 교육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열이죠. 모든 걸 다 희생해서 교육의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학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초중등은 또 이런 보통 교육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대학을 이렇게 많이 가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봐도 뭐 지금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일단 그거는 제가 설명하기 힘들어서 일단 놔두고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 직업교육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로운 국가를 만들거나 만들 때 고등 직업 인력을 기술 인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고등 직업 기술 인력도 중견 기술 인력이냐. 그야말로 기사 인력, 현장에서의 우두머리 인력 뭐 이런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중국도 아마 맥락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 성격상 대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국가 건설에 필요한 그 직업 전문 인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이제 중견 인력일 수도 있고 기사 같은 실무 인력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중견 인력 같은 건 이제 당의 문제라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중견 기술 인력을 길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중견 기술 인력. 예. 중견 기술인 우리가 대학의 목적은 중견인을 기른다 이러기 때문에 실무 인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전문학교에서도 중견 직업 전문 인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중견이란 말을 많이 빼죠. 전문가라는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저의 한 가지 문제점은 한 가지 고민은 아무리 중견인을 기르고 직업 교육 강화한다고 다 2년제 전문학교, 5년제, 원래 2년제 전문학교 3년제 중등과 후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직업 가가지고 후기 중등 교육이죠. 중학교 마치고 고등 3년대를 실업계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전문대학까지 합쳐가지고 5년 정도 해야만 중견 그 직업 인력을 기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5년제 실업 전문학교 이런 것들도 만들고,
뭐 그러는데 2년제 전문학교는 정말 뜬금없이 제도적으로 또 완전하기도 어렵고 뭔가 교육하기도 어렵고 인상도 좀 어렵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자리도 못 잡고 그래서 사실은 전문 대학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차별이니까 전문 학교에서 대학으로도 또 이제 95년 이후에 고치고 명칭도 고치고 그런데 이게 고등 직업 기술 교육 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제도적 위치를 못 잡았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미군적인 그 4년제 대학으로 대학으로 단일화 시켰고 학교 설립자 입장에서 보면 대학을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면 전문학교 만들었다. 그럼 실제적으로 학교에도 뭐 학교의 성장 과정에도 실업 전문학교 해가지고 개방대학, 산업대학, 뭐 4년 전문학 그러고 나서 다 종합대학, 공과대학 하나 만들었다도 그것도 나중에 뭐 다 뭐 무슨 인문학, 무슨 학부 이렇게 돼가지고 다 종합병으로 가고 이 4년제 종합대학으로 수렴되니까 사실은 전국에 4년제 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전문기술 교육을 한다, 특정한 직업으로 좀 뭐지 영역을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 저는 이걸 백화점 속에 잡화점이라고 부르는데 잡화점으로만 쫙 운영하지 하는 게 오늘날의 고등교육이 아닌가 뭐 하여튼 이런 건데 저는 아까 전에 2년제 대학이 어떻게 나오느냐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군정기 4년제 대학으로 하면서 실제로 4년제 대학을 운영한다는 건 시설도 있어야 되고 교원도 있어야 되는데 미군정기는 2년제 또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대학이 2년제로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대학들이 많았어요. 뭐 대학관, 학관, 뭐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대학이 다 2년제 대학으로 운영되다가 나중에 이제 4년제 대학을 제대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4년제 단위를 했지만 실제 고등교육 현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 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고등교육 기회가 많으니까 중등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전문부, 예비부 막 이래가지고 대학이 부설돼서 이 전문부와 예비부를 70년대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예비부를 모아서 뭐 예를 들면 A 대학의 A 전문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발전하는데 한양대학교 한양공전 뭐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전문대학의 제도적 위치가 좀 애매하다. 원래 목적은 그러지만 그것까지가 저는 한국적 특수성이 안 하고 여러 가지 그 로컬 대학도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잡화형 종합대학에서 뭔가 전문 인력을 만들어낸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의 화두인 지역성을 고려한다 그건 더 쉽지 않은 거죠. 제 책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이 제가 지역 문제를 다뤘어요. 아니면 다루긴 했는데 서울과 나머지 이렇게 되지. 뭐 영역별로 좀 나눈다든지 번역별로 좀 나누어서 지역 대학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한번 앞으로 제가 한 2년 내에 그거는 논문을 하나 쓸 생각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년대 고등교육 기회 억압, 50년대 방임, 60년대 억압, 70년대 고등교육 기회 확보. 그런데 60년대는 뭐 지역에 대한 고민데 70년대 이후로는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이 늘어나는 걸 굉장히 억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중심으로 해서 대학 고등교육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나는.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 그거는 지방 문제는 제가 좀 하나 못 다뤘고요. 그 다음에 연구와 교육의 균형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기관이라고 한다면 연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연구한 내용도 뭐 예를 들면 그게 선생님 아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 전공이나 제 논문을 수업 시간에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 최근 5년 동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리고 마침 임용고사 시스템도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제가 그 많은 수업을 하는데 딱 한 시간에 대학과 학생들에게 내가 천색이야 그러면서 소개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대학의 교수들이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학생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어떻게 수용되는지 학자들의 세계가 아니고 교육의 세계에서 이게 나는 그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렇게 유통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 굳이 이런 척 할 필요 없이 그게 대중적 학술사 아니겠어요? 대학교 2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내가 아주 하고 있는 이 연구가 말이야 이런 주제인데 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어야만이 저는 연구가 제대로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돈 되는 연구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기관이 자리 잡으려면
사실 연구원 이런 거 말고 또 연구기관 베이스로 우리가 그 무슨 막 3학년 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시도를 다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 연구소에서 석사과정만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연구소에 있으면서 박사과정 하게 해가지고 걔도 길러보니까 다 딴 직장을 가고 그렇게 운영한 3학년의 그 대학원 프로그램 다 없어졌고 또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과 쪽에서는 그거 해가지고 그 대전에 왜 무슨 과학기술종합대학원인가 뭐 이렇게 했던 그게 천재소년 그 학교 심각하게 태격받아가지고 존재가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겠냐는 게 원칙적으로 지면 교육과 연구는 결합이 돼야 되고 연구가 대중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학술이 뭔가 소통이 되려면 저는 특히 인문학의 경우는 교육과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 연구는 빼고 교육만 우리 교육 전문대학 뭐 이런 교육만 하는 교육 중심대학 뭐 이렇게 되는데 교육 중심대학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고등학교 교육에서 다 했어야죠. 만약에 대학 교양대학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전공 없이 그야말로 인문학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거지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연구된 걸 애들에게 전달하는 교육만 한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학으로 볼 때는 교육 전문 대학을 하는 순간 대학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러려면 대학으로 갈 필요 없이 저는 고등 전문 직업 교육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교육만 할 거라면 그런데 기술이 이게 반감기가 워낙 빠르잖아요. 뭐 하나 기술 배우면서 졸업하기 전에 이미 기술이 뭐 다 뭐 컬러가 내 기술이 돼서 갈까? 교육만 하는 게 이상적으로 교육과 연구가 결합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사회과학 연구, 인문학 연구가 가능한 게 언제냐? 80년대 이후다. 오늘날 대학의 기회가 이렇게 많아도 대학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연구한 걸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저는 아직도 우리 대학 현실에서는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저는 교육과 연구를 둘 다 놓는 건 그러면 둘 다 뭐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대학은 그냥 아카데미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전공 영역별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정 전공 영역별로 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거기서 특별한 연구 성과가 나왔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의 역사에서 역사적 성취라고 한다면 전문 분과가 되게 아주 높은 이런 대학 교육기관 연구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종합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 하여튼 그것이 성과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과 연구가 결합돼야 되고 종합대학 형태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책에서 못한 게 아까 지역 못 다룬 게 있고 사실은 제 책이 한 200페이지쯤 되어 한 70년대쯤 지나면 그 학생과 교수들이 통계적으로 한 5% 정도 쫓겨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데모를 하다가도 쫓겨나고 여기 5%의 사람들이 사실 보면 오늘날 제야의 형성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우리가 연구자의 집도 뭐 저도 그러는데 학교 밭에 우리가 대학 안에서 학문 연구를 얼마나 하느냐 학파가 뭐 이러면 서울대학과 연대학과 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 동인지나 학술지 빼고 학교 바깥에서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적인 공간, 장, 형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모색이 저는 좀 덜 됐다고 봐요. 그게 80년대나 90년대 학교 밖에 있으면 끊임없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그분들이 학교에 다시 복합해서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재학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하나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학교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뭐 재하라든지 대안적인 학문의 장, 학술장, 학술계 이걸 우리가 못 만들었다. 왜 못 만들었을까? 예를 들면 시도는 많이 했죠. 학교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저 생각은 그 생인데 학교를 떠나고 나면 재생산이 안 돼요. 하여튼 좀 그런 문제도 요거는 이제 민주에 있을 때부터 조금 뭐 고민했던 거고 뭐 학생들은 제2대학 이런 것도 우리 연구자의 집 이런 것도 고민했던 게 대학 바깥에 그때 우리 지순역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제가 70년대까지 보면서 80년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공과 과가 있을 거고 성과 우리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70년대 학교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1년에 정치적 그룹을 형성했지만 한국적 부대들이나 장을 만들었느냐에 관해서는 살펴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이쪽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만 하고 한 5%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안적인 세력으로 성장했는가는 살펴봐야 된다는 건 제가 못했고요. 박철현 선생님 질문 중에 네. 하나인데 뭐 동아시아적 질서 뭐 그래서 대만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저는 일단 그 정도 연구 폭이 넓거나 깊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끊임없이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좀 못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7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지혜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일본과 우리 또는 이제 동아시아 우리가 왜 미국에서 유학하고 지배받는 뭐 이런 지배자들 이런 뭐 책도 뭐 제목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80년대나 오늘의 우리를 설명할 때는 그 지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공부하고 미국 유학 가고 그다음에 대신에 대학으로 들어와서 교수로 자리 잡고 이러면서 형성된 지혜 네트워크도 있지만 뭐 그거는 흔히 이제 많이 비판적인 사람들을 지식 오파상의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떠나서 하여튼 동아시아 지적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좀 예를 들면 80년대 위에 뭐 우리가 뭐 4, 5천 문제나 사회학 발달 이런 데서도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거와의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 이거 한번 좀 다루고 싶은데 사실 이건 제 역량을 좀 넘어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박철현 선생님이 좀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그 미군 정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 논문에 그 이야기가 좀 살짝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미군 정비를 이야기하는 이제 큰 그 입론이 있는데 하나는 준비 부족론이에요. 미군 정도에 들어왔을 때그 일본 점령에 관해서는 하고 그 일본의 구속된 뭐 한반도 정도 저 오키나와를 생각하거나 북해도를 생각하거나 점령됐던 조선 근데 그것도 이제 한반도도 이제 남쪽으로 분할 뭐 점령하기로 하면서 미군정의 이제 그 관료 미군정 군인 관료죠. 그러니까 군인이면서 민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봤겠냐. 뭐 그러면서 거기서 여기에서 일본과는 다른 뭔가 민족적 정체성과 다른 언어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얼마만큼 알았겠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관한 이제 미군의 군사적 전략 이런 것 속에서 민정을 했을 거지. 그러니까 준비 부족 연도에서 뭔가 큰 계획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 뭐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을 한반도에 적용한다 정도의 이야기 수준으로 이 준비 부족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준비 부족된 거 아니다. 오기 전에 엄청나게 공부를 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군사 점령을 하려면 군사 그 사전에 정보 수집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군정을 담당한 물론 실무 모르는 사람들은 있지만 군정의 뭐 항구과장 정도, 항구국장, 낙하드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만 해도 엄청나게 이 점령지에서 어떤 전략을 펼 것인가에 관해서 나왔다.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일본도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예를 들면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선교육 심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미군정의 파트너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군인 민정 담당 군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한국인 한 명씩 이렇게 그 파트너들이 있어서 이 파트너 같은 경우는 뭐 오천석, 김성수, 김한란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기독교인이고 미국에서 공부를 좀 했던 이런 그 그룹 이런 사람들이 뭐 조선교육심의 오기 전에 한국인 교육위원회 이런 걸 만들고 그다음에 코리아 타임즈 이런 거 영자 신문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정보를 그 군인 관료들에게 주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준비 부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있고 그 논의 속에서 그러면 중요한 건 행위자들에 대해서 주목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행위자에 대한 주목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주목되는 게 오천석입니다. 왜냐하면 뭐 라카드 항무국장의 파트너 조선인 항무국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천석에 대한 역할이고 오천석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고 오천석이 내가 다 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네가 다 한 게 네 그룹에서 했다 뭐 이런 부분은 네가 다 했다고 이야기할 뿐 실제로는 그 뭐지 미군정이 그림에 있는 말판이었다 뭐 이런 다양한 이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제 생각은 이 사람들은 그냥 군대식으로 일 처리하고 싶어서 그냥 있는 거 현상 유지시켰으면 좋겠다. 경성제국대학 그냥 제국대학 하고 그냥 사람들이 보니까 뭐 여기 관리학교도 있는데 관리학교 교장들도 다 임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도 모르고 재정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좀 합쳐가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경성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관리대학을 합쳐가지고 그냥 그래도 점령기이지만 그래도 대학은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 또 요구도 있고 하니 이 현실 유지 차원에서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경성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관리학교를 모아서 경성대학을 만들자라는 게 첫 번째 안이었다. 성부리게. 근데 이게 45년 9월 10월쯤부터 고민이 돼서 45년 12월에 어느 정도 이 안이 성립돼 있었어요. 그런데 46년 가면서 완전히 이야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뭐 46년 3월쯤에 경성의전하고 경성제국대학 의과대학하고 합친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뭐 그거는 아이디어에서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소문이 들고 말해도 6월 7월 되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모든 공사립대학 합쳐서 하나대학 만든다. 막 이런 게 있는데 소문일 줄 알았는데 발표가 딱 돼서 7월 13일인가 막 46년 7월.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는 46년 8월에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 이렇게 해서 미군정이기는 하지만 국립자 이름 붙여서 법적인 제도적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설치령 만들어졌으니까 기존에 있는 교원들 다 나가고 두 달치 월급 줘서 다 내쫓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다시 이제 구성을 하죠. 그때 요거는 이제 좌우 갈등의 입장에서 새롭게 구성됐다. 기존에 있는 게 대학이 자익들의 그 근거지니까 싹 없애고 새로 만들었다. 뭐 이런 썰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새로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최고 교육기관 하나 만들어놓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성제국대 식민지 시대 있었으니까. 평양까지는 일단 뭐 고민이 안 되고 그러면서 조선인들이 관여하면서 하여튼 종합대학 형태의 대학이 발휘된 게 아닌가. 그리고 오천석은 자기가 이걸 신념을 가지고 했다고 자기의 책에는 계속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경성제국대학의 파벌주의, 동종교배, 패권주의 뭐 이런 건데 선배고 후배 데리고 가고 뭐 자기들끼리 다 하고 이것도 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국대학은 일제 식민지의 잔재니까 그리고 그 운영하는 방식이 패권주의로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오천석이가 총대를 메고 이야기했던 건 사실입니다. 했던 것. 근데 실제로 자기가 얼마만큼 영향력 있게 발휘를 했느냐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한 1년 동안 반대가 막 부딪히니까 46년, 그러니까 이제 말쯤에 가면 부분은 미군 정부의 보고서나 이렇게 보면 그냥 미국 대학 하나 만들자. 굳이 지금 이 나라가 독립이 될지 독립된 국가가 될지 안 될지 뭐 요거는 이제 제 워딩입니다. 이거는 제가 논문에 쓸 수 없었던 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미국 대학의 빙배 하나 정도 생각해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만들자. 여기서 앞으로 여기 필요한 조선인 애들이 영어로 하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동 정도의 학문까지는 아니지만 학술을 하여튼 가리키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를 만들자. 라고 하는 제안이 나오는데 김정은 성명이 끝나게 되면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군정 끝나고 나서 해방된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기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데 이미 46년과 47년 기점으로 해서 자익적 성향들은 많이 직결되고 학생 수준이 다 북으로 많이 올라가고 뭐 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저는 대학을 점령하고 있는 조선인들이 있었다고 봐요. 한국인들. 그래서 해방된 시점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 때 이 국가가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한번 뭐 이렇게 다시 한번 흔들 만큼의 국가 권력도 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혼란을 틈타서 저는 대학 부실의 원흉이 거기에 있었다. 줄만서는 대학하고 그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거기 그 조교로서 조교도 그냥 조교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묻도 주고 하는 신분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수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등록이라고 하는 미국식 새로운 시스템. 근데 원래 경성제국대는 학년제여서 그냥 학년이 쭉쭉 올라가면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주요 과목들 그냥 같이 이수하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식 운영 시스템이긴 하죠. 등록하고 몇 학점 들을 건지 봐서 등록금 내고. 이런데 애들이 등록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이지만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남과 북으로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이 안 되니까 누구든지 다 등록하면 돈만 가지고서 등록하면 다 학생으로 받아주고 선발부터 교수 신문부터 저는 90인 46년, 47년 동안 1년 동안 굉장히 이제 혼란기였고 7년에서 9년 사이에 저도 그런 게 심해졌다. 이런 거. 그게 이제 또 6.25 전쟁이 금방 나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50년대에는 56년, 60년대 가면 대학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면 대학 망국론이 나올 정도니까 하여튼 그 정도고 다 아시다시피 4.19 때는 기성세대 물러가라. 가교 열고 대학생부터 먼저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듯이 대학은 망국과 지금 기성세대 중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기성세대의 본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은 되게 네. 제가 알고는 상식하고 많이 달랐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그냥 망국은 대학생 물러가고 그러는 거니까. 그 제가 알고 있었던 대학생은 뭔가 이렇게 좀 혁명 뭐 이런 어떤 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게 결국은 다 80년대, 7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이미지인 거죠. 그 이전에는 오히려 좀 반대였어가지고. 저는 그 네. 사회 측면에서 지금 1시간 지났는데 그냥 쭉 하면 될까요? 네. 잠시 쉬어야 하실까요? 네, 괜찮으시다면 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네요. 그러니까 미군정기의 그 항과정, 어쨌든 한국 대학 또는 한국 고등교육에 대해서 일정하게 책임지고 있는 주체가 명확한 어떤 그 이른바 플랜을 가지고 이 나라의 그 대학 제도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현상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때그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했지만 그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그 이 일관된 정책이 상당 기간 동안 그 지속되었다기보다는 3년간이라는 군정 기간 동안만 존재했었고 그다음 한국정부 성립되고 그다음 바로 또 전쟁이라고 이랬기 때문에 상당 부분 격동기에 있었고 일관 형태에 있었다고 못 힘들 거고 오히려 한국전쟁이 정전되고 나서 그 이후에 오히려 그런 식의 대학의 이념 이런 게 생겼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미군정기라는. 근데 저는 이 시점에 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요. 두 가지인데 이렇게 혼란된 시기에 대학을 다녔다와 그리고 그 시기에 내가 대학생이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대학에 누군가를 가르쳤다가 뿌듯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이렇게 특권의식을 남기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엘리트사를 연구하고 싶으신가 보다가 계속 이해가 되면서 근데 또 그러면서 그 혼란기의 대학을 설립한 그걸 이제 지켜봤잖아요. 미군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먹국으로도 다 만들어서 대학이라는 걸 독립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만드는구나를 보고 나니 우리도 할 수 있겠네 하여튼 딱히 그 어떤 이념을 가지고 대학을 설립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질문을 그 박찬호 선생님 질문하시고 바로 연달아서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말씀드리기가 똑같은 게 있는데 예.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뭐 서울대는 서울대지만 지금 뭐 전국에 있는 어쩌고 또 대학들을 보면 항상 그 설립자들이 이렇게 분성이나 이런 형태로 있고 거기 밑에 대단한 어떤 이 조국 근대화와 그리고 어떤 교육의 의지를 가진 어쩌고 생각자가 있었고 그분의 노력에서 이런 대학이 생겼다라는 식의 스토리가 일반적이잖아요. 제가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최초로 뭐죠?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쩌고 뭐 최초에 뭐 밀리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한 거가 만약 타당하다 한다면 그 상당 부분 신화나 확보의 가능성이 크잖아요. 왠지 그리고 그렇게 저는 해서 신앙도- 사립대학이 다 이렇게
난립하게 된 계기를 미군정이 먼저 딱 깃발을 세워주니 그냥 다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식의 가능성까지 있지 않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일단 고등교육 예를 들면 그 부분인데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부분인데 뭔가 대학에 관한 뭐 이상이나 목표나 뭔가 이런 게 있어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역사에서 뭐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경성제국대학이 한반도에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대학의 아이디어 타입 이야기하지만 제국대학에 대한 자부심들은 뭐 일본에서도 그랬고 제국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그랬고 저게 뭐 이런 최고 고등교육기관이다. 라고 하는 하여튼 그 뭐지 하나의 머릿속에 이렇게 관념이 생겼죠. 근데 뭐 그거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라도 뭐 그렇게 뭐 특수한 뭐 특이한 뭐 이런 거는 뭐 식민지에 했던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대학이 없었는데 그냥 뭐 전문학교 몇 개 있고 뭐 기독교 학교인 뭐 연이나 뭐 몇 개 있고 이렇게 돼서 만약에 해방이 돼가지고 출발을 했다. 그럼 미군정이 국대 아니라 뭔가 이런 거 했겠어요? 예를 들면 더더구나 몇몇 그 명망 있는 대학들은 다 뭐 사립 학교고 기독교 베이스고 근데 일제 시대는 기독교 세력과 뭐 식민지 뭐 조선 총독부로 대변되는 권력과는 약간 이렇게 대항 관계잖아요. 나중에 막판에 가면 이게 적국으로 챙겨오는데 미군정이 왔을 때 뭐 유하나 영희처럼 기독교 세력이 설립해서 뭐 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말고 새로운 뭐 국가에게 필요한 하나의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방된 날에 말해서 이런 생각을 과연 미군정 관료들이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조금 뭐 그 과정이니까 그러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저는 아까 문제적 행정적인 편의에서 이렇게 됐는데 국대한 형식으로 된 건 오천석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해방된 나라에 대학 하나는 있어야 되지. 보니까 제국주의 그 학문 그 패권주의자와 학문의 뭐 동종교들에서 똑같은 놈만 길러내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특권 의식이 있고 더더구나 민주국가에서는 그 이게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야 되지 특권에 찌들어 있는 저 엘리트를 기르기 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그 거대한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관점을 해석하는 관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다 했다고 보는 거 하나는 경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쓴 게 오천석에 제가 좀 그 인생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게 약간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의 핵심에서 쭉 살아남으면서 쓴 사람이 아니고 그게 그 왔다 갔다 그 하는 가운데서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난 왜냐하면 그 4.19 혁명 이후에 제2공화국에서도 교육부 장관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거 한 1년도 못하고 그 뒤로는 뭐 약간 이제 새로 들은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대척적인 지점을 가지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책을 쓰거나 회고한 시점에서의 발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그런데 그건 있을 수가 없고 뭔가 자기가 완전히 정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약간의 사명감은 가지고 있지 않겠나. 사명감들이 일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90년대 초에 막 대학이 또 막 자율화되고 그러잖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게 좀 달랐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해방되고 뭐 여기 좀 사립 대학들 막 표 정리해서 지원했던 경우는 그 시점에 설립된 대학들이라 90년대 초에 이제 막 자율화되면서 그래서 이 앞쪽은 뭔가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뭐 이 정도라도 있었지 이 뒤쪽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개동소리라고 근데 좀 여기도 제가 여기 있으면 그걸 못했는데 아까 이제 지역이라는 변인을 하나 좀 넣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문지대 중심으로 변해서 뭔가 뭐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기른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공업이랑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문지대인데 왜냐면 문지대는 분필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소리니까 그래서 대학 확장해서 그 어떤 학과를 만드느냐 근데 정말로 뭐 직업적인 필요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놓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의 절감차원이든 이런 것들이 또 그다음 학교가 팽창되는 건데 기존의 학교를 흡수하는 형태로서 기존에 이제 대학 직전 단계 여러 가지 기관들을 대학으로 흡수하면서 그 정원 그대로 가져오거나 또는 뭐 또 이제 정원 확장을 통해서 하여튼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학교 설립으로 보면 50년대나 95년 이후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분의 차이가 좀 있는 거 외에 예, 또 보세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얘기해 주시니까요. 네, 이거 우리 60년대 이제 70년대인데요. 그 이제 45년 해방 이후를 보는 것 중에 하나 지금 이제 대부분은 방임 정책이다 그러는데 저는 방임이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방임이라고 하면 무조건 놔두는데 그런데 이제 법정학교 같은 데가 미군정기에 폐쇄명령을 받고 그다음에 몇몇 학교들은 그 대학이 생겼다가 그다음 재단이 합치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끊임없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 교육적인 이유 말고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 이런 거하고 좀 연관돼 있다고 보는데 그게 50년대인데 그렇다고 방임을 해서 누구라나 다 세우게 저런 것도 대학이 되나 싶을 정도로 대학이 설립됐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방임은 아니었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데올로 뭐 정권의 입맛에 가른다든지 뭐 어떤 한국 대학의 대학 설립의 역사가 로비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통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가깝고 50년대는 뭐 이제 그렇게 60년대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뭐 대학 정비 약간 대학 때문에 망한다 막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군사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그게 다 저기 뭐지 군대 작전하듯이 이러기 때문에 다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예를 들면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학시험 세게 해야지 졸업시험 봐야지 교수 자격 해가지고 자격 안 되는 이런 거 다 없애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뭐 물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떠나는 교수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정원이라든지 대학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대학 정비가 실패로 들어가서 70년대 되면 대학 교육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실험대학. 그러니까 대학이 있는데 뭐 돈을 주거나 뭐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니네들이 대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하면 그 실험대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 일단 정원도 해주고 행정적인 경제도 개혁하고 이제 이런 실험대학의 방식이 있는데 실험대학을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시범 운영 이런 걸 해요. 뭔가 도입하려면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확산 이렇게 해서 각 도별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전국적 시행 뭐 이런 걸 좀 뭘 이렇게 좀 하는데 실험대학도 원래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실험대학을 하기 위해서 대학 내에 고등교육 전공이라든지 교수들이라든지 행정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70년대 말 이제 정권의 위기가 오니까 모든 대학을 다 실험대학고 하니까 원래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80년대는 그 뭐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졸업 정원 가지고 70년대부터 정원 가지고 우리가 상아탑, 뭐 몰탑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60년대 말까지 막 그게 너무 있다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정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다 알듯이 70년대 정원 입학보다 정원의 입학들이 많고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모 대학의 총장도 뭐 디엇 대학에 결국은 입학자 명단이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입학 안 하는 총장이었고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그 과정에서도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74년 3년대는 하도 이 정원에 입학이 많으니까 입학자 시험방으로 붙은 걸 반부에 공고하거나 반부에 안 되니까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 공고단 명단 외의 입학자는 뒷문으로 그렇게 해서 대학 지구와 뭐 관리했는데 70년대 그게 해결이 안 돼요. 80년대도. 그래서 사실은 그 졸정제 하면서부터 30%더 주면서 정원에 관해서 확실한 그 정부 통제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정원에 입학을 해도 졸업장이나 이런 거 받는 거예요. 그 지금은 뭐 외국인이나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기 그때는 그냥 다. 거기 이제 조금 그 다른데 졸업장도 우리와 수료와 졸업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의 경우 수료와 졸업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야 돼, 그 대학의 과정에서. 근데 우리는 수료와 졸업을 당연히 이제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애들은 수료증만 주는 거죠. 그러네. 이게 졸업장. 그러니까 네. 이제 수료증과 졸업장이 우리가 그 학력을 쏘기도 뭐 이게 제도적으로 검증할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다 그냥 졸업했노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졸업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들어왔든지 간에 대학 교육을 받았으면 졸업시험에서 합격하면 졸업장을 주겠노라. 이렇게 하고 졸업시험을 봐가지고 붙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공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뭐 이렇게 조치했는데 다 실패로 끝났어요. 하여튼 안 되고. 그래서 이게 70년대까지 우리가 정원에 대한 국가 통제력이 그런 시절에도 이 뭐지 졸업과 입학에 관해서 통제가 안 됐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로 넘어가는데 하여튼 그래서 70년대는 실험대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학 개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70년대부터 대학에 대한 연구 지원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전에는 뭐 문교부 뭐 학술교수 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그리고 그다음에 70년대 임신정권 초반에는 뭐 국가 뭐 교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 차 주고 그다음에 금압이 주고 막 이런 거였지 특정한 주제에 연구를 한다는 명분으로 연구비 지원, 학술 연구비 지원 이런 거는 저는 70년대 이후에 됐고 그거는 실험대학과 이후에 뭐 실험대학의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걸 하면서 이제 대학의 연구비도 만들었고 이제 금압이 말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95년 이후는 철저하게 돈으로 대학을 통제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렇지만 여전히 대학과 설립이나 뭐 과나 정책 이런 거는 이제 그거는 총장에게 다 맡겼는데 정원에 관해서는 총정원제에서 정원에 관해서 여전히 통제를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요즘은 정원에 대한 통제는 뭐 거의 의미가 없어. 지금 오늘날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의미가 없어졌고 그래서 조금 이게 원래는 대학은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학문적 연구, 뭐 연구 공동체, 교사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제도화되고 그게 네트워크로 뭐 운영되고 뭐 이런 거 우리는 강력한 국가에 의해서 국가의 설립, 국가의 인가, 허가가 아니고 인가, 이말 잘못 인가가 아니고 허가 이러다 보니까 강력한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설립부터 해서 정원부터 해서 보니까 이제 교육 과정, 인사, 거버넌스 부분은 아직 정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한편으로 좋은 말로 하면 자율로 맡겨지다 보니까 이게 그 사립대학의 거부를 있으면 자기 마음 완전히 사적인 이거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못 다룬 부분이니까 이야기할 수는 없고 70년대 보면 실험대학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하고 그 뒤에 이제 실험대학에서 특성화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대학에 대해서 전문을 전폭적으로 내려주고 산업계 요구를 받아서 그때 이제 공대 입장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70년대, 80년대까지 얘기해 거죠? 아니죠. 이제 80년대는 제가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금 최병구 선생님이 아까 남은 질문 뭐 있으신가? 아까도 김선희 선생님이 또 네, 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최병구 선생님 질문을 먼저 듣고 그리고는 김선희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김선희 선생님 계세요? 질문하셔야지. 잠시 여기 보셨나요? 지금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사실 이전의 시대에도 지금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 유현미 선생님도 지금 아마 이동 중에 들으실 것 같은데 저 책에서 여전히 그 젠더 베이스의 뭔가 이렇게 시각으로 바라본 건 그냥 여대생들의 교육 기회 이것도 제대로 다루진 못했는데 했고요. 사실 저는 제 책이 많이 인용될 줄 알았어요. 왜냐? 등록금에 관해서는 제가 이거 우리가 그 고등교육 재정 연구할 때는 총액에 대한 연구만 합니다. 총액이 어떻게 하고 뭐 그다음에 경산비가 어떻게 되고 연구 지원비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내는 돈의 변화 등록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개의 사례들도 모으고 통계도 아주 어려운 자료 모아가지고 다 했는데 나는 등록금 문제가 나오면 50년대는 어땠고 60년대는 어땠고 70년대는 어땠고 그래서 아주 뭐 이렇게 좀 잘 많이 회자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 김선희 선생님 계세요? 안 들려, 안 들려. 네. 예, 이제 안 키우고 떠들고 있었는데. 예, 저 질문은 사실 뭐 아시겠지만 뭐 사학 뭐 이쪽에 제가 뭐 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을 좀 주로 읽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또 보면은 사립학교법이 사실 그 190페이지 정도에 보면
재산으로 인식할 근거를 오히려 또 제공해줬다고 그 선생님께서 좀 쓰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립학교, 사립대학이라는 데를 계속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게 거의 일관된 그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립대학이라는 게 결국 거기서 벗어져 나와가지고 뭐 사학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계속 그 뭐랄까 국가의 통제에서 거의 뭐 완전하게 벗어나서 이제 오히려 너무 통제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좀 그런 전환점이 생긴 게한 오히려 뭐 사람들은 뭐 94년 그 90년대에 있었던 어떤 뭐 그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든가 이쪽을 어떻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요 70년대 요때쯤 어떤 뭐 그 정부의 그 사립대학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어떤 나름대로 그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니면 이 사립대학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그 국민들 뭐 우골탑이라는 말도 쓰셨습니다만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불만도 어느 정도 좀 그 대학의 문호를 넓힘으로써 좀 그 잠재울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규제를 좀 더 풀어줘서 더 많은 어떤 그 자본들이 그 사립대학의 설립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어떤 이런 어떤 그 정책의 전환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학 정책을 방임 정책이냐, 통제 정책이냐, 뭐 이런데 실질 겉으로 보기에는 방임인 것 같지만, 이제 정책이나 뭐 정권에 따라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건 아까 걱정하고 폐쇄도 시키고, 페널티도 주고, 뭐 학교 몰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통합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방임은 했지만 통제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고, 그다음에 그럼 사립학교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뭐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통제에 있지만 한 번도 통제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를 들면 등록금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정원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한 번도 정원에 대한 통제 70년대 세게 했는데도 통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정원에 대한 게 80년대 이후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립학교 운영자들은 정부의 규제 때문에 사립대학이 마음대로 뭐 예를 들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냐면 정원도 하고 등록금도 못 올리게 하고 뭐 이런 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이 기회는 늘어나고 사립대학이 재산도 늘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관리 통제를 하려고 했지만 통제가 안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통제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인 통제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통제예요. 정치적인 여러 외에서 법적으로는 막아주지만 정치적으로 뭐지 다 풀어줘 버리는. 그러니까 정원에 관해서도 법적으로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정원 뭐지 뽑거나 운영하는 걸 봐주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인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좀 사실은 그건 제가 좀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아마 저는 다른 그 대학사 연구자 하는 중에서 뭐 다른 그 김일환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경제적인 이 흐름, 예를 들면 기업이라든지 특정한 돈을 모으는 사람이 대학을 통해서 또는 그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러니까 경제적 행위자죠. 그러니까 교육자가 아니고 경제적 행위자로서의 대학이 설립 운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사업 운영의 구조.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의심하고 뭐 예를 들면 학교 설립에 들어가는 재원에 관해서는 분석하지만 그 이후 학교가 확대되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은 좀 문제인 게 없는데 일단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 저는 돈에 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논문으로 쓰기는 좀 어려웠고 제가 아주 비리 대학의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지금까지 내가 한 연구가 전부 다 소용이 없구나 싶을 정도였는데 3월 달에 애들 등록금 받습니다. 받으면 3월 한 10일에서 3월 30일 사이에서 등록금만큼의 뭐 10억, 그 학교는 작았기 때문에 10억에서 100억대 조단위는 아닙니다. 100억대의 통장 잔고가 생기잖아요. 애들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걸 담보해서 80%까지 대출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냐 그랬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대출받은 돈으로 한 학기를 이제 뭐 밀린 월급도 주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가 되잖아요. 2학기가 되면 다시 그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그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등록금은 그 전에 다 써버렸어. 다 써버리고 지금 이제 애들 낸 등록금은 그 등록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돈이 뭐 애들 월급도 주고 기자재도 사고 그랬지만 그걸 가지고 학교 건물비가 되고 그걸 가지고 가지고 있는 땅의 용도 변경도 하고 그걸 가지고 뭐 하고 그래서 야 이거는 제가 새로운 차원 그래서 우리가 대학 교육 기획 확대 뭐 무슨 이런 걸 살펴볼 때 이렇게 사립대학 경영자들이 경영 그 뭐라고 할까 마인드는 정신이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로 행위하는 것 그러니까 틈새 불법은 아니죠 편법이면 이거는 이걸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사립대학의 확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교수가 문제 제기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그 빌린 돈으로 내 월급이 나오니까. 또 그 걸려도 이제 그런 사람들 다시 또 대학에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리고 뭐 그게 그러니까 이제 걸리면 명백한 불법이 있는데 편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 이제 예를 들면 재단도 분리시키고 재단하고 학교하고 재단하고 분리시켜서 재단 돈이 학교 못 들어가고 학교 돈이 재단 돈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모 대학에 또 이사장을 하면서 보니까 이사의 권한은 너무 비대해요. 근데 법인 이사회가 1년에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재정으로 더 큰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넌센스 아니에요? 뭐 하여튼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사립대학에 뭐 정보를 밝힌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정책이나 뭐 통제 정책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내가 여기 잘못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겉에 들어있는 뭐지 이렇게 큰 강물에 있으면 몇 개 뭐 조각배 몇 개 이게 가는 거고 그 밑에 우리 대학을 움직이는 그 대학 물결 좋은 말해서 심청동 뭐 이런 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연 1,000만 원도 안 되는 이사회가 학교 하고 하여튼 분리를 해놓으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답변 안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회학이나 정치학 하시는 이런 분들이 뭐지 사실은 뭐 군대나 뭐 이런 정부 조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그 권력과 힘을 작동하는 하나의 뭐 기관 뭐 제도 그 기관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동부 선생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실 질문 있으세요? 아 이거 좀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이라고 해서 괜히 못 박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만. 강명수 선생님 벌써 책을 덮으셨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 김태호 선생님께서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그, 사실 질문이라기엔 너무 막연한 거긴 한데, 그, 이제 저는 뭐 한국 사례도 그렇지만, 어, 이렇게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좀 인상이 깊었던 것도, 이제 대학 교육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사실, 어쨌든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교육열이란 게 뭐 못하진 않을 거고, 실제 싱가포르에서 뭐 영국이나 이쪽으로 뭐 영국이나 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학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대학 지위를 받은 게 세 개였고 그때 이제 네 번째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아래쪽의 수요는 이제 전문대에 해당하는 폴리테크닉 같은 걸로 흡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싱가포르이 작다고는 하지만 500만이라고 그러면 서울의 반 정도인데 서울하고 비교를 해도 대학의 수가 엄청나게 적은 거죠. 대신에 이제 각각의 대학의 랭킹은 또 엄청나게 높은 상황인데, 그래서 뭐 이게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 현재로 봐선 대학이 난립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한 일종의 반대의 예로, 싱가포르에서는 어떻게 이게 통제가 가능했는가, 그냥 그런 궁금증이 사실은 계속 말씀을 듣는 내내 들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싱가포르도 사실상 이제 뭐 난양공대를 빼면은 국립이고, 그리고 이제 사립들을 최대한 허가를 안 내주는 방식으로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어떤 곳에는 통제가 되고 어떤 곳에는 통제가 안 되는가? 그게 말씀하신 것 중에도 어느 정도 답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아시아 다른 나라, 특히 이제 교육열 높은 유교문화권 이런 데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 대학 역사에서 좀 독특한 어떤 뭐 분수령이라거나 이런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싱가포르는 일단 제가 좀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요. 싱가포르의 고등교육은 좀 잘 모르고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 세계적으로 학력 뭐 비교 검증하는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의 사례 이런 것들 때는 실제로 이제 인구가 도시 중심으로 이제 집중돼 있고 그다음 강력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교육을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 개혁이나 이런 것도 다 관료발 개혁 뭐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이 단시간에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요. 뭐 중고등학생 피사의 성적도 좋고 대학에서 연구 실적이나 세계적인 대학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하고 비교하면 거기는 강력한 국가 중심성 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싱가포르는 교수들이 연구하는 연구 내용도 강력하게 그 국가에 의해서 관리된다. 통제까지는 좀 잘못 하여튼 관리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우리하고 비교하면 그게 그 강력한 국가 통제성.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뭐 이런 거는 그건 우리가 설명하던 이제 도시 중심의 이제 밀집된 뭐 이런 거고 넓은 다른 뭐 섬이나 가면은 뭐 거기는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여튼 지표상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조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조금 들어서 하여튼 그거 생각하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대학의 역사 속에서 분기점이 뭐냐 이런 건데 제 책에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10년대 단위로 이제 끊었는데 아무래도 80년대를 뭔가 하여튼 분기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졸업정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정책적인 거 말고 뭐지 양질 전환 이런 시점 이야기한다면 대학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뭐 한국 사회에서의 뭐 학문의 뭐 발달 뭐 이런 걸로 보더라도 졸정제를 기준으로 해서 양질 전환이 일어나고 좀 다른 시스템, 다른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정책적으로 보면 95년 이후에 대학생이 그러니까 신자유 정책,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우리가 통제냐 방임이냐 이런 건데 이런 건 무턱색이 전에 했던 때는 권력에 따라서 방임이냐 통제냐 이건 어느 나라에서나 뭐 있을 수 있는 건데 정책의 기조가 확 바뀌는 거는 이제 95년 이후인데 95년 이후의 변화 이렇게 보면 이제 아직 한 30년 좀 안 됐잖아요. 이제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95년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제 한 세대가 지나니까 좀 아직 대학은 뭔가 그 95년 이후의 대학의 변화라든지 이런 우리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학술적인 논의에서 뭔가 의미 있는 좀 뭔가 논리가 축적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까지 대학사 연구에서 다 80년대 이전이에요. 그래서 80년대 이후에서 95년 또는 뭐 2000년대까지 다룬 저는 그냥 뭐 예를 들면 김정희 선생님 다른 사람들도 좀 그게 본이고 여기 살짝 이렇게 다루지 아주 본격적으로 8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제 표현이랑 양질 전화된 80년대 이후의 대학은 뭐 운동사라든지 이렇게 있지만 약간 개론적인 종합적인 저는 아직까지 조금 잘 못 봤어요. 뭐 예를 들면 전문 연구자에 의한 그래서 일단 큰 계기로 본다면 85년 양질전 하여튼 그걸 좀 그러니까 일단 졸업 80년대 졸정제부터 시작해서
30% 넘었으면 그 시점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았는데 교수들의 유학인데 우리가 미군정비 때 미국식 제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미국식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서울대학만 해도 교수 수가 70% 이상이 다 일제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미국식 관행 이거는 원조 받고 나서 몇몇 과에서 미국식 그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공대 하나, 뭐 사범대 하나, 뭐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 좀뭐 미국식이라거나 뭐 이렇게 미국식까지도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뭐 시대 구분을 한다면 80년대 이후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책적인 큰 변화는 하여튼 그 설립 자유 정책이고 문화적이나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80년대가 좀 큰 변화의 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취업이 안 되는 거 알면서 다 대학에 가려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 수요가 있으니까 한국은 대학이 그냥 수요가 없으면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고 최근에 저희 학생들 중에 하나 깜짝 놀랐던 게 걔는 얘기 들으면 대학에 올 필요가 없는 애거든요. 왜 하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된다고 사람은 대학을 가야 그 이거 딱 되고 사람 취급받고 살려면 근데 그 부모님이 68년생이었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꽤 되게 젊으신 부모님인데도 시골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제가 84학번인데 60년대 생이제 60년대 중반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을 갈 때 아까 30%가 진학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청년 25세에서 34세 또는 25에서 44세까지 대학 졸업자 세계 1위입니다. 71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가 이제 뭐 대학 안 가도 좋아? 굳이 꼭 대학 나와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 세대 중심으로만 해도 30%가 대학 가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10%가 안 되던 그런 거니까 대학은 선망하던 기회를 갖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안 보낸다. 뭔가 뭐 필수적인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 아니고는 안 보낸다. 대학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극단적인 경우 아니고는 아직 어렵지 않을까. 한국문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극단적인 건 종교적 부분. 그런 분들은 그냥 안 보내려고 또 애를 쓰시잖아요. 아, 일부에.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제 이념적으로 안 가도 된다는 거하고 진짜 어떤 경제적이거나 뭐 이런 걸로 대학 안 가도 된다고 하는 건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특수한 어떤 교육적 신념에 따라 대학 굳이 갈 필요 없지 뭐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대학 가는 게 경제적으로나 뭐 결혼을 하거나 사회생활하는데 정말 그거는 나오지 않아도 필수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아직은 심년적 지향이 아니고서는 아직 현실적 지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과 연구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되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조치가 있으니까 가서 뭘 배우는지 어떤 교수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 가기만 하면 예,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가 이미 이름표를 달게 됐으니까 굳이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그 대학을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 초중고등 교육처럼 인프라가 적다거나 교수가 좀 더 질 좋은 사람을 스카웃을 했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2000년대 이후에 혹시 선생님 대학 수업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전화 많이 받아보시죠? 이제 최근의 현상이잖아요. 최근에 있죠. 최근의 현상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2010년대까지만 우리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저는 그런데 학부모님이 저더러 너 몇 학번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학부모들이 전화해서 우리 애가 지금 결석하게 생겼는데 봐줘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뭐 대학 교육의 위상, 대학의 위상 이런 걸 뭐 중견 인재 엘리트 이거는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서 교육의 질 글쎄 교육의 질이 문제 삼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예를 들면 그건 이제 뭐 교육사회학자는 졸업장 열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졸업장이 필요한 거지 뭐 취업을 해라거나 거기서 의미 있는 교육의 경험을 가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필요해요.
더더구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 드실까요? 혹시 시간이 우리 6시까지라고 계획을 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면 좀 지켜보시고 말씀 안 하신 이수영 선생님께도 잠깐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좋을까요? 괜찮으실까요? 저요? 네. 오늘 그, 오시려고 했는데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저는 예전에 법과사회이론 학회에서 저희가 제가 관여하고 있는 학회에서 대학법 관련해서 주제로 학술대회를 이제 개최하면서 그래서 그때 강명숙 선생님을 모시고 싶어서 사실은 그때 처음 선생님 글들을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읽었던 글이 그 미분정기 대학 그 수립 정책 관련된 논문이 최근이 아니었고 논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6334 형태의 어떤 교육 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거기서 처음 봤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사소하지만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그 해방 직후에 이제 대학 운영 방식에 관한 일종의 운영 지침 같은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 종합대학은 2개 이상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단과대학은 1개 이상의 한 개의 학부로 구성된 것으로 한다. 이런 식의 이제 그리고 그 외에 뭐 남녀공학은 이러하고 이런 쭉쭉 규정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개념은 어떤 영미식의 그 유니버시티 칼리지 형태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유니버시티 칼리지가 사실상 지금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은 규모나 명성에 상관없이 다 이제 종합대학이고 그 종합대학 안에 이제 다 단과대학들이 있는 구조인데 이 당시에 이 대학을 처음 구상하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건 어떤 것이었을까? 그게 좀 궁금증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최병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당시에 해방 직후에 우리가 대학을 구상할 때는 이게 더 연구 중심이었을지 아니면 교육 중심이었을지 사실 뭐 고등학교나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주는 것은 약간 이제 학문 중심의 대학원처럼 이제 정말 이제 더 깊은 공부를 하는 곳의 의미로서의 그 대학인 것 같고 한편 그 당시에 이 규정 중에 또 흥미로웠던 게 그 기초 과목으로 국어, 역사, 문화, 자연과학, 체육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초 교양 과목으로 하는 걸 보면 일종의 고등 교양 지식인을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대학의 그 상이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강연을 듣고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기도 했고 여전히 이제 그 궁금한 부분이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 사범대에 저도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법학에서 쭉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했지만 사범대학의 교수로 가면 그러니까 교원으로 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쪽 관심이 생겨 사실 이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는 그 상황인데 저희 과목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학기에 가르치는 법 관련 교육, 사회과 교과목 중에 법교육 사례 연습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곽한영 부산대의 그 법교육 전공하시는 사회교육과의 곽한영 교수님 연구들을 찾아보다가 이제 보면 이제 해방 직후에 이제 사회과 교육에서의 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관련된 글들을 보다 보면 이게 그 헌법교육 중심이었다가 생활법 교육 중심, 학생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교육 중심이 되었다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시민법 교육, 그리고 뭐 다이버전 교육 이런 것까지 이제 법교육의 흐름이, 그러니까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의 흐름이 쭉 시대별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관련된 이론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미국의 어떤 사회과 교육에서의 법교육 중심의 이야기여서요. 사실 근데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법학 자체, 그러니까 법학 교육 자체는 대부분 독일에서 왔고 우리는 대륙법 중심의 법 체제를 갖고 있고 그 독일과 프랑스의 법 이론들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처음 유학 간 사람들 다 독일로 유학 가서 법을 배워왔고 우리 법학 자체에 미국식 어떤 교육이 들어있는 거 굉장히 적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중등 사회과 교육에서의 법교육은 다 이제 미국식 교육의 영향을 받아왔고 이 당시 선생님이 강현 선생님이 쓰신
그 논문에서도 보면 해방 직후에 이제 대학 교수들, 서울대 대학 교수들 대상 특강으로 한 어떤 교수법 특강도 7개의 특강이 다 미국 대학에서의 교수, 미국 대학에서의 교재 사용, 미국 대학 교육 과정에서의 학생 창의성, 그리고 미국의 고등교육 정책 이런 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 교육학 쪽이나 이런 쪽 교과 교육이든 교과 아니면 교육학이나 교육학 쪽에서 이제 이렇게 미국 중심으로만 간 것이 어떠한 단지 이 미분정 하에서의 연구여서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한 연유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도 이 교육학 전문가이신 강연 선생님께 뵌 김에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시간이 된다면요. 예, 이상입니다. 각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네, 저를 저기 뭐지 뭐라고 그러지 뭐 준다고 그러지 뭐 하여튼 저 마음이 좀 많이 찔립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 이게 지금 아까 위계인데 컬리지하고 유니버시티가 사실은 위계적으로 종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뭐 대학의 역사에서도 뭐 컬리지가 합쳐서 유니버시티가 되기는 되지만 뭐 제도나 관리나 운영에서 컬리지는 낫다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문 학교를 컬리지라고 번역하고 또 그다음에 국위 중등 교육에서도 컬리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니버시티라는 말을 그러면 썼느냐? 연희 전문 같은 경우에 유니버시티라는 용어를 끊임없이 쓰려고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뭐 종합대학 설립 계획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선도 자금도 모으고 뭐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 원래 컬리지와 유니버시티는 내가 선교사들이나 뭐 이런 것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해방된 시점에서는 컬리지와 유니버시티는 이거는 그러니까 유니버시티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자가 아니고 그냥 서로 다른 급인 거예요. 서로 다른 급으로 제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까지 용례를 제가 좀 한 번 더 분석해봐야 되는데 미군정의 미군정의 영어로 만든 문서에 컬리지와 유니버시티가 어떻게 혼동돼서 쓴 경우가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위계적인 걸로만 이렇게 썼는가인데 제도화된 거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종합대학을 만든다고 하면 종합대학은 뭐냐? 단과대학 3개다 한 문과 2개, 이과 하나. 그러니까 문과 3개만 안 되고 종합이 되니까 문이과로 나눠야 되고 최소한 문과 한 단에 이과 하나, 뭐 하나. 이렇게 규정을 한 건데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컬리지와 유니버시티를 이 사람들은 수직적인 관계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뭐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는 제가 거기 논문도 쓰지도 못했고 그런데 하여튼 그 이유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다 이런 거고 그러면 그 미군정의 관료들 사이에서 컬리지와 유니버시티는 구별됐느냐 그러진 않은 거야. 그래서 그 크로포츠라고 경성대학의 초대 뭐 학장 아직은 종합대학의 총장 학장 대학교가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그것도 이름도 대학교 유니버시티는 대학교하고 컬리지는 대학으로 한다고 그것도 딱 막아놨어요. 그러면서 프로포츠가 하는데 내가 대학에 관한 어떤 이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기에 실현될 수가 없었다. 라고 나중에 기술한 걸 제가 그 자료를 보여서 제 논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대학에 대해서 전문가거나 발언을 하거나 어떤 행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학은 이런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수용되거나 그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하면 행정적인 편의상으로 전문학교는 컬리지로 하고 그다음에 종합대학은 유니버시티로 하고 그래서 근데 유니버시티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세 개의 단과대학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3개만 종합대학으로 처음에 이제 46년에 인가를 해주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위계적 식민지 결과로 컬리지와 그러니까 컬리지는 유니버시티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어야 되는데 수직적인 관계로 자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민주 시민교육 뭐 이제 이거와 관련된 건데 사실 그 사회과 교육이 미군 전기에 도입된 교과잖아요. 원래는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점령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미국 사람들 생각은 딱 분명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쓴 보고서라든지 뭔가 뭐 레드북 뭐 이런 데서도 딱 나타나는데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 즉 엘리트를 양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도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기관이어야 되지 엘리트거나 특권 계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모토예요. 근데 당연히 점령을 해서 통치를 하려면 자기들의 이념이 우리는 민주국가를 만드는 거고 민주국가의 교육은 초중급 대를 불문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거고 그래서 중등교육에서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천황제하고도 뭐 이렇게 수신 과목 없애고 사회 과목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소셜 스터디라고 하는 과목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신을 없애지도 못하고 사회과만 자리 잡았는데 이 사회과는 그야말로 사회생활교육이죠. 원래는 사회과다 사회생활교육과 뭐 이렇게 해서 사범대학에도 사회생활교육과 교사를 양성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생활 뭐 선생님 더 잘지만 거기서 이제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게 사회생활 스터디에 필요한 근데 원래 미국에서의 사회생활과 교육은 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4개의 영역의 전문 영역을 조금씩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이제 이런 거는 아닌데 하여튼 이제 그 법 교육에 관해서 그건 이제 진행드리겠고 일단 과목 구성이라든지 특정한 과목이 위치 지어지는 건 이제 대학에서도 민주시민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 민주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공통과목 그다음에 그 이제 국어 저기 이제 체육 뭐 이렇게 되는데 나는 사실은 이 논문을 쓸 때까지만 해도 이게 미국이 들어와서 민주시민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문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공통교학 과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걸로 알았는데 이게 일제시기도 있더라고요. 전시체제기에도 있고 전시체제기에 일본 학하고 일본 정신을 가르치는 일본 학이라는 게 전문학교와 대학에서 공통 기본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체제기에는 고련이라는 게 이제 전시체육이죠. 이것도 뭐지 학생들이 배워야 될 공통 과목. 그래서 이 연계를 정확하게 제가 또 논문을 쓸 때도 뭐 밝히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오늘날 시점에서 보면 대학 교양교육의 출발, 기원 이렇게 본다면 아까 전문학교에서는 전문을 하기 때문에 또는 전국대학에서는 교양이라고 하는 건 언어 과목이죠. 그것도 예과에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우면서 국민윤리 뭐 이런 것도 체육 과목 그다음에 이제 영역도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한식 뭐 이런 식으로서 사실은 그 교양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의 교양 자리 잡는 것도 역시 아까 전에 그 미군정기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그 이념 때문에 일제시대에 운영되고 있던 일본학이라든지 교련이 모습을 바꿔서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논문에서 밝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과목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 과목이 민주시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각 영역에 하나씩 뭐 이렇게 해서 교양 필수 과목을 그 이야기는 잠깐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걸 제가 논문 쓰고 나서 뭔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역사 비평에서 뭔가 청탁이 들어가게 하나 역사 비평은 대중적으로 써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쓴다고 썼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선생님 공간이 아니셨는데 우리 6시에 말고 일찍 끝내도 되지 않나요? 이제 끝나겠습니다. 아, 네. 2분 남았습니다. 네. 예. 40분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지만 말씀도 잘해주시고 사실 중간중간에 질문을 더 잘 얘기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학과 대학생의 시대로 9월 대학을 이제 대학에 관한 북토크를 이제 시작했고요. 10월, 11월하고 12월에 한 번씩 더 있거든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강병수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입니다. 네, 끝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십시오. 바이바이. 네, 소영 선생님 12월 달에 네, 보겠죠? 바이바이. 네, 뵙겠습니다. 네, 네.